잠들기 전 듣기 좋은 이야기. 마님 등의 스밋머슴에 옮기 첫 번째 이야기. 산으로 둘러싸인 골 깊은 골. 이른 봄 햇살이 들기 시작해도 마을엔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었다. 산등성이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대청 끝에 걸터앉은 풍산댁 마님은 무릎을 감싼 채 몸을 움츠렸다. 마님은 쉰을 간 넘긴 나이였다. 남편은 10여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다. 처음 몇 해는 제 손으로 마당도 쓸고 장독도 정리했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무겁고 외로움은 속을 더디게 썩였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특히 허리깨가 자주 결렸다. 하녀에게 어깨를 주물러 보게 해도 시원치 않았다. 창호 너머 마당에는 마른 가지와 낙엽이 엉켜 있었다. 우물 뚜껑은 기울었고 장작 더미는 비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다. 예전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돌리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마님은 이윽고 결심했다. 사람을 하나 들여야겠구나. 하녀 초옥을 불러 읍내에 내려가 머슴 하나 구해오라고 시켰다. 초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갔다. 마님은 대청에 앉아 볕을 쬐며 등을 기대고 앉았다. 햇살이 살결을 스쳤지만 속은 여전히 싸늘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 머슴은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사람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을 터였다. 그러던 이튿날 아침, 마당으로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다. 비에 젖은 집신, 흙이 묻은 못이 저고리.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으며 몸집이 탄탄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절을 올렸다. 머슴살이 하러 왔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맑았다. 마님은 마루 끝에서 그 사내를 한참 바라보았다. 이마 위로 삐죽 올라온 머리칼, 깊게 그려진 광대뼈 아래 그림자, 그리고 눈동자 어딘가 낯익은 감촉이 스쳤다. 기억은 불분명했지만 묘하게 가슴 언저리가 저릿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도록 해라. 그는 잠시 고개를 든 뒤 다시 깊이 숙였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 있었고 그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사내의 이름은 장수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 외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안채 일을 맡기 시작했다. 장수는 말이 없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눈을 떴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하녀들이 하기엔 벅찬 일들을 조용히 해냈다. 흙 묻은 저고리를 입은 채로 말 한마디 없이 제 할 일을 해내는 사내. 그 모습은 어느새 안채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 하지만 마님은 익숙해지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처음엔 그저 새로 들인 일꾼 정도로 여겼다. 그의 손재주나 몸놀림에 만족하며 쓸만한 사내구나 라며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시선이 머물렀다. 장수가 항아리를 옮길 때 팔을 걷어붙이며 드러난 팔뚝의 선명한 근육, 장작을 쪼갤 때 이마로 흘러내린 땀을 닦는 손등, 그리고 종일 말 없이 일만 하는 눈빛.
묘하게 끌리는구나. 마님은 어느 순간부터 그가 안채를 지나칠 때마다 괜히 몸을 틀고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족곤 했다. 그 시선은 오래가지 않았다. 스스로 부끄러워 눈을 돌렸고 그 마음을 애써 누르곤 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혹은 무거운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릴 때면 마님의 손끝이 떨렸다. 어느 날은 마루에 앉아 책을 보다가 문득 장수가 땀에 젖은 저고리를 벗고 바지만 입은 차림으로 마당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눈길이 멈췄다. 넓은 어깨, 탄탄한 등, 선명한 복근까지 그 뒷모습이 대청을 스쳐 지나가자 마님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무심코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잠들지 못했다. 그가 들어온 이후 처음이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며칠 뒤 밤새 비가 내렸다. 이른 새벽 마님은 허리깨의 통증에 눈을 떴다. 몸이 무거웠고 척추 아래가 욱신거렸다. 혼자선 똑바로 앉기조차 힘들었다. 하녀를 불러 등 좀 주물러 보라 했지만 손끝이 가볍기만 했다. 문득 장수의 손이 떠올랐다. 넓고 단단하고 일한 자국이 선명한 그 손. 피부에 닿으면 분명 다를 것만 같았다. 마님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안 돼. 체면도 있고 내가 무슨. 하지만 허리의 통증은 날카롭고 마음은 더 불편했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하녀에게 장수를 불러오라고 말했다. 장수는 조용히 고무신을 벗고 안채로 들어섰다. 대청 위에 앉은 마님은 등을 돌린 채 겉저고리를 살짝 걷어내고 있었다. 하얗고 도톰한 어깨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고 살결 위로는 미세한 순결처럼 소름이 피어올랐다. 마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녀 손으론 도무지 시원치 않구나. 장수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조심스럽게 손을 비빈 후 두 손을 마님의 등에 살짝 얹었다. 손이 닿는 순간 마님의 온몸이 짧게 떨렸다. 그의 손은 크고 뜨거웠다. 한겨울 아궁이 앞에서 만난 장작의 온기처럼 등골을 타고 뼛속 깊숙이까지 파고들었다. 장수는 허리께부터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단단한 손바닥이 살결을 긁고 날개뼈 아래를 부드럽게 훑고 어깨 위를 따라 조심스럽게 오르내렸다. 마님은 숨을 억눌렀다.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자꾸 빨리 뛰었다. 눈을 감아도 손끝의 감촉은 더욱 또렷했다. 그의 손길은 등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마치 과거와 현재, 감정과 욕망을 모두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님은 스스로를 탓했다. 이건 등 긁는 것일 뿐이야. 그 순간 장수의 손이 옆구리 가까이 스쳤고 그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손이 아주 살짝 멈추었다. 순간 마님의 입가에 미세한 숨이 흘렀다. 숨이 얕아졌고 등이 조금 더 깊이 내려갔다. 장수는 아무 말 없이 손끝을 떼고 조용히 물러났다.
마님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옷깃을 여몄다. 그녀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처음 보는 감정에 휘감겨 있었다. 잘하는구나. 이만 나가보거라. 장수는 꾸벅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마님은 하루 종일 장수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역시 마님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등에 남은 온기 하나가 속살을, 마음을, 심장을 오래도록 덮였다. 그리고 장수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안채의 등불이 흔들리는 걸 한참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오래도록. 그날 이후 마님은 마음의 구석이 잔잔히 흔들렸다. 등에 닿았던 그 손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그 손을 떠올렸다. 따뜻하고 거칠고 조심스러웠다. 단 한 번의 접촉이었건만 그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다. 장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전히 말없이 일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항아리를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러나 마님은 변해 있었다. 장수가 지나갈 때마다 등줄기를 따라 낯선 기운이 흘렀다. 하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시선이 자주 그를 좇았다. 그의 등, 어깨, 손끝, 말 없는 표정.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일이 없어도 부르게 되었다. 굳이 장수를 불러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괜히 장독이 기울었다고 하고 우물의 물맛이 덜하다고 했다. 장수는 늘 고개를 끄덕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런 모습이 더 깊게 스며들었다. 어느 날 마님은 바느질을 하다가 손수건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하녀가 주우려 다가오자 손을 들어맞고 장수를 불렀다. 잠시 뒤 장수가 들어와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건넸다. 그녀의 손끝과 그의 손끝이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가슴을 일렁이게 했다. 그의 손은 변함없이 따뜻했고 그 순간 이후 마님의 손끝엔 열기가 남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고 마님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심장은 어제보다 한 박자 더 빨리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마님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손끝의 감촉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그날 장수가 자신의 등을 긁던 밤과 오늘 스친 손의 감촉이 겹쳐져 마음을 어지럽혔다. 아침이 되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님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종이 위엔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다. 하녀들이 들락거리는 소리에도 반응이 없었고 대청에 앉아도 바람은 더 이상 시원하지 않았다. 마당 끝에 서 있는 장수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의 움직임은 늘 같았지만 이젠 마님에게만 특별한 리듬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하루가 흘렀다. 장수가 방을 나간 뒤 마님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손수건은 얇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 아직도 그의 체온이 스며 있는 듯했다. 그 감각은 이상하리만치 오래갔다. 손끝이 간질거렸고 마음이 묘하게 들뜨다.
이후 마님은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장수를 더 자주 부르게 되었다. 장독대가 삐뚤다거나 부엌 항아리가 어긋났다거나 마루가 기울어졌다거나 그 모든 이유는 실상 핑계였다. 그저 보고 싶었고 그가 다가와 고개를 숙이는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용히 들썩였고 문턱을 넘을 때의 그 침착한 발걸음이 이제는 마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가 물러가고 난 뒤엔 늘 방 안이 허전했다.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어느 날 마님은 새 담요를 마루 끝에 펴놓게 했다. 하녀들이 손쉽게 펴두었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 끝자락이 들썩거렸다. 저것도 다시 펴게 해야겠다. 장수를 불러. 잠시 뒤 장수가 들어와 무릎을 꿇고 담요를 정리했다. 저고리 자락이 흘러내렸고 소매자락 아래로 손목이 드러났다. 그 손이 담요 위를 누르며 쓸어내릴 때 마님의 시선은 그 위에 멈춰 있었다. 그가 몸을 일으켜 물러갈 때 마님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그 손이 닿았던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다. 마님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적어졌다. 하녀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마님을 살폈지만 마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속은 달랐다. 이건 바르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감정을 누르려 해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그를 따라갔다. 창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이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그가 고개를 숙이거나 물동이를 옮기거나 우물 앞에 앉아 있을 때조차 그 모든 것이 마님에겐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가 들고 있던 장작이 떨어지며 둘의 손등이 스쳤다. 마님은 놀라서 손을 거두었고 장수는 미안하다는 듯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찰나의 접촉. 하지만 마님의 가슴은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그 순간 이 감정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알아차렸다. 밤이 되자 방 안은 고요했다. 등잔불이 바람 없는 방 안에서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마님은 다 펴지 않은 이불을 허리에 걸치고 앉아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창호 밖으로 새는 달빛만 바라보았다. 창살 너머엔 마당이 있었다. 낮엔 그렇게 자주 오가던 장수의 모습이 지금은 없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마치 불 꺼지지 않는 등잔처럼 마음 깊은 곳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하필 이 아이일까? 세월을 건너고 계절을 지나 마음을 뒤흔드는 감정이 어째서 이 나이에 이 시기에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일까? 다음 날 아침 해가 마루 끝에 닿을 무렵 마님은 대청에 나가 앉았다. 마당에 장수가 있었다. 물을 깃고 있었고 항아리를 닦고 있었다. 움직임은 여전히 느릿하고 조용하고 단정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 하나가 땅 위를 흘러갔다. 그림자조차 마님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안채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짧게, 아주 짧게
눈이 마님과 마주쳤다. 그 순간 마님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숨도 들이쉬지 않은 채 그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장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별다른 표정도 없었고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눈맞춤 속에 마님은 자신만의 확신을 얻었다. 그도 느끼고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도 이 마음은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해질 무렵 마님은 혼자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하녀들도 말도 발자국도 없는 시간. 마당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저 멀리 장독대 위엔 달빛이 스몄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마루 끝에서 얇은 천이 나부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발걸음, 그 숨결, 그 존재. 마님은 천천히 등을 펴고 말했다. 내가 와 있구나. 그리고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스며드는 기척 하나로도 충분했다. 온기가 다시 등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마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였다. 처음부터 이 아이는 내 등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긁어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봄이 무르익는 어느 날 안채 마당을 지나던 초옥이 마님을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읍내 원시댁에서 일하던 하녀 하나가 사정을 핑계로 나왔다는데 품이 좋고 손도 야무지다고 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하녀 하나쯤 더 드린다고 풍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풍산댁에 새로 들어온 하녀가 초란이었다. 이름처럼 싱그럽고 발랄한 얼굴, 작은 키에 동그란 눈,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부드럽게 접혔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풍부했고 일손도 야물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사랑과 금세 가까워졌다. 며칠 사이 초옥이나 방아지기 늦둥이와도 다정하게 어울렸고 방 안일을 익히는 속도도 빨랐다. 하지만 마님의 눈길을 끌게 만든 건 따로 있었다. 초란이 자주 마당 끝에 있는 장수 곁을 서성였다. 대놓고 들이댄다거나 경망스러운 언행은 없었다. 하지만 멀리서 물동이를 건넨다거나 우연을 가장한 말 붙임이 자주 이어졌다. 장수 오라버니 어깨 많이 펴셨네요. 오늘 항아리 들 때 참 멋있던데요. 말투는 상냥했고 웃음은 해맑았다. 그에 비해 장수는 늘 그렇듯 조용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손에 들린 일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의 온도차는 마님의 마음에 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님은 처음엔 그저 무심한 척 넘겼다. 젊은 하녀가 장수에게 말 붙이는 일이 뭐 그리 대수랴. 자신이 왜 그걸 의식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들에게 향했다. 장수가 바람에 흔들린 항아리 뚜껑을 덮고 있으면 그 옆에서 초라는 물동이를 들고 기다리곤 했다. 마치 함께 온 듯 같이 일을 마무리하는 듯한 모습. 그들이 말없이 서 있기만 해도 마님은 마음이 어딘가 불편해졌다.
창호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 실을 놓쳤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초라는 마님 방 앞에 먼저 와 있었다. 꽃잎이 든 찻주전자를 조심스레 들고 마루 위에 놓았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정갈하던지 잠시 동안 마님도 바라보고 말았다. 그러다 그 뒤에 서 있는 장수가 눈에 들어왔다. 장수는 아무 말 없이 항아리를 옮기고 있었다. 초라는 틈틈이 그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웃음이 자주 머물렀다. 마님은 찻잔을 들다 말고 다시 내려놓았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스쳤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불었다. 마당 끝에서 초란의 치마자락이 가볍게 펄럭였고 장수는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로 항아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사이 별말도 없이 나란히 있는 그 모습. 마님은 대청에서 그걸 바라보다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저녁 마님은 창호를 닫고 앉아 혼잣말도 하지 않은 채 등을 기대고 앉았다. 장수는 여전히 말이 없고 초라는 여전히 해맑고 자신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초라는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다. 그 웃음은 천진했고 밝았고 보는 이의 마음까지 물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마님은 그 웃음이 장수에게만 향하는 순간들을 자꾸 목격하게 되었다. 장독대 옆 우물가 마당 끝. 초라는 늘 장수가 있는 자리에 있었다. 처음엔 무심한 듯한 말들이 오갔다. 오늘은 어깨가 덜 아프신가 봐요. 장수 오라버니는 진짜 말씀이 없으시네요. 신기하게.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반응마저 초라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관심은 계속됐다. 장수가 항아리를 옮길 때면 초라는 물동이를 옆에 두고 같이 걷기도 했다. 그가 손을 털면 수건을 건네고 그가 허리를 펼 때면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마님은 점점 눈길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였고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마치 안채를 감도는 공기마저 그 둘 사이에 말 없는 흐름에 물든 것처럼 느껴졌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장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 초란이야 젊고 싱그러운 아이라 다정한 것뿐이다. 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바늘이 찌르듯이 쿡쿡거렸다. 어느 날 마님은 뜰 앞 장독대 쪽을 바라보다 하녀 초옥을 불렀다. 무슨 일인지도 묻지 않고 다가온 초옥은 마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 바라봤다. 그곳엔 장수와 초란이 있었다. 함께 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풍경이 이상하게 가까워 보였다. 마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아이 초라는 요즘 일은 잘하느냐? 초옥은 의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님. 손도 빠르고 싹싹해서 다들 좋아합니다. 마님은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님은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줄을 따라 읽어 내려가도 머릿속엔 장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곁에 있는 초란의 웃음이 겹쳐졌다.
손끝이 떨렸다. 책장이 바람에 넘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등잔불 아래 마루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밤 마님은 창호에 기대어 앉았다. 말없이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나는 뭘 기대했던 걸까? 등을 긁어달라 했던 그날, 그의 손길이 내 살에 닿던 순간, 그 짧은 온기를 마음 깊숙이 안고 지내왔던 시간들, 그건 그저 혼자만의 감정이었던 것일까? 마님은 창을 닫고 방 안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마님은 그날 이후로 장수를 피했다. 분명 그가 예전처럼 마당을 쓸고 항아리를 닦으며 자신의 곁을 오갔지만 마님은 일부러 등을 돌리거나 대청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에도 안방에 머물렀다. 하녀들 사이엔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초옥은 눈치를 챘다. 마님이 어쩐지 자주 창밖을 보고 말을 아끼며 괜히 무언가를 놓치듯 멍해 있는 모습을. 장수는 변함없었다. 말이 없었고 시선을 길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마님은 알 수 있었다. 그가 안채 창호 앞을 지날 때마다 아주 잠깐 발걸음을 늦춘다는 걸. 문턱을 넘어갈 때 마루 끝에 조용히 머무른다는 걸. 하지만 그 무엇도 직접 말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초라는 여전히 장수 주변에 있었다. 그러나 마님은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보면 아프고 보지 않아도 아픈 마음이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초란에 대한 질투인지 장수에 대한 오해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루는 마님이 일부러 늦게 대청에 나갔을 때 장수가 항아리 뚜껑을 손질하던 손을 멈췄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지만 마님은 시선을 마루 끝으로 돌렸다. 그 침묵 속에 짧은 바람 하나가 스쳤고 장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마님은 불을 끄지 않았다. 등잔불을 켠 채 한밤중까지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포기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그저 손끝에 남은 감정의 흔적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왜 말이 없는 것일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만 느끼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새벽 장수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소리가 들렸다. 늘 하던 일이건만 그 물소리가 이상하게 멀고 서늘하게 들렸다. 마님은 문틈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물동이를 들고 안채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엔 창을 닫아버렸다. 그때부터였다.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 그러면서도 마주치지 않을 수 없던 날들이 이어졌다. 침묵은 깊어졌고 말 없는 하루가 며칠씩 이어졌다. 하지만 마님은 알고 있었다. 그 침묵 안에도 분명히 감정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 눈길이 먼저 느끼는 것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가슴이 먼저 떨리는 것들. 초라는 어느 날 마당에서 마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마님,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편찮지는 않다. 다만 피곤할 뿐이다. 그러나 마음은 피로가 아니라 속을 파고드는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님은 처음으로 이 관계에 있어 자신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창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조금은 나를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며칠 전부터 마님의 속이 자주 거슬렸다. 아침마다 물이 입에 닿는 것도 버거웠고 한 입 뜬 죽도 다 넘기지 못한 채 식탁을 물렸다. 하녀들은 걱정스레 눈치를 보았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속이 조금 더부룩할 뿐이니 괜한 걱정 말거라.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한낮에도 피로가 몰려왔고 어깨와 등은 자주 저렸다. 가슴께가 답답하더니 가끔 숨도 고르기 어려웠다. 예전 같으면 대청 마루 끝에 앉아 차를 마시며 햇살을 받았을 텐데 요즘은 그저 방 안에 앉아 창호 밖으로 눈을 돌릴 뿐이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은 늘 마당이었다. 장수는 여느 때처럼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장독대 근처에서 땀을 닦고 마루 밑에 장작을 정리하고 우물에서 물을 깃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하지만 마님은 그 변함없음이 서운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감정만 이렇게 어지럽고 몸은 자꾸 나빠지는데 그는 늘 한결같았다. 창호 너머로 바라보는 장수의 뒷모습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마님은 안방 머리맡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실로 꿰매던 술을 놓다 말고 손끝에 놓인 바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마저 이불 위에 놓아버렸다. 하녀 초옥이 다가와 묻지도 않았는데 말했다. 오늘은 유독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약이라도 지어오면 어떨지요. 마님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약은 괜찮다. 몸살기 하나다. 마님이 지난 3일 동안 온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초옥은 몰랐다. 밤이 되면 더 열이 오르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왔다는 걸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장수가 창밖에 보이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 마님은 아무 말 없이 창호에 기대 앉아 손을 입 가까이 가져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입술은 마르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불 꺼진 안방은 조용했고 등잔불조차 켜지지 않았다. 마님은 이불을 덮은 채 천장도 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머릿속엔 온통 장수가 떠올랐다. 우연히 스친 손, 등을 긁어주던 손, 짧은 눈맞춤, 그리고 그의 말 없는 존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몸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이제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아프다는 말을 뱉지 못했다. 밤새도록 가슴께가 무거웠다. 심장이 답답하게 뛰었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이불을 덮어도 손을 맞잡아도
몸은 점점 식어갔다. 마님은 방 안을 가만히 둘러보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공간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고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무너졌다. 아침 햇살이 살짝 안채 창호를 스쳤을 때 초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님, 아침 식사 마님. 이불 속 마님은 식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마른 낙엽처럼 갈라져 있었다. 두 눈은 감겨 있었고 손끝은 미동도 없었다. 초옥은 허둥지둥 마루로 달려나갔다. 다른 하녀들도 놀라 뛰어왔다. 방 안은 이내 어수선해졌고 여러 개의 발소리와 쏟아지는 물, 이마를 짚는 손길들이 서로 엉켜 들려왔다. 마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다. 의식은 또렷했으나 몸이 따르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아프구나. 정말로 아픈 게 맞구나. 잠시 뒤 장수가 안채 앞을 지나던 참이었다. 마루에 쭈그리고 앉은 초옥과 눈이 마주쳤다. 초옥은 다급히 말했다. 마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장수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초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닫힌 창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다. 그 짧은 순간 장수는 마루 앞에 오래 머물렀다. 하지만 그 이상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방 안에서 마님은 희미한 기척을 느꼈다. 창호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걸, 그것이 누구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와 있었구나. 그 짧은 생각이 묘하게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그날 오후 마님은 등받이에 기대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녀들이 죽을 떠다 주었지만 숟가락은 들리지 않았다. 기운이 빠졌고 식욕은 없었다. 하지만 가장 참기 힘든 건 속의 허기였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 그 아이는 왜 아무 말이 없는 걸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등 뒤로 기억처럼 서 있던 장수의 모습만이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그 눈빛, 그 조용한 기척, 그리고 아무 말 없는 거리. 그날 밤 마님은 창호를 열지 않았다. 그 대신 속으로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장수야. 단 한 번. 그 한마디로 가슴께가 먹먹해졌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머리는 무겁고 속은 메스꺼웠다. 마루 끝까지 나가는 건 무리였다. 그저 일어나 앉아 창가로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창호에 손을 얹었다. 살결보다 더 차가운 나무틀, 그 위에 이마를 기대며 숨을 골랐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바깥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장독대 옆 마당 끝, 햇살이 사선으로 내려앉은 곳, 거기에 장수가 있었다. 그 옆에 초란도 있었다. 그리고 둘은 웃고 있었다. 분명히
분명히 웃고 있었다. 초란의 입이 벌어졌고 고개가 살짝 기울었다. 장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마님은 숨을 멈췄다. 가슴께가 쿡 하고 내려앉았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몸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바닥이 사라지는 듯한 공허감. 그 장면은 너무 선명해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었다. 아픈 탓이겠지. 열이 올라서 눈이 헛것을 보는 거겠지. 하지만 그 안에서 한순간 끓어오르는 감정 하나가 자신을 덮쳤다. 바로 질투였다. 비참하고 작고 누추한 감정. 마음 한켠에선 내가 왜 이런 걸 느껴야 하나 하는 자책이 들었고, 다른 한켠에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허망이 피어올랐다. 마님은 조용히 창호를 닫았다. 삐걱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손끝에 힘을 담아 천천히 닫힌 창호 너머로는 더 이상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았다. 빛도 그림자도 사람도 없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소리내 울 수도 없었다. 하녀들이 들을까봐, 밖에 새어나갈까봐 그저 입술을 깨문 채 작게, 아주 작게 끄끄 우는 수밖에 없었다. 등은 떨렸고 손등은 축축해졌다. 마음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고요한 외로움이 울음이 되어 새어나왔다. 자신조차도 모르게 작은 숨결 사이로 터지는 그 울음은 더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나는 왜 아직도 그 아이를 찾는 걸까? 그 물음에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눈물만이 그 질문 위에 조용히 맺혀 있었다. 방 공기는 유독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등불은 이미 꺼졌고 방 안에는 숨죽인 어둠이 잔잔히 번져 있었다. 마님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이불 속에 누워 하루하루 약해지는 기운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고 팔은 축 늘어져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손끝까지 피가 돌지 않는 듯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님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그 조용한 기척,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는 조심스러운 움직임. 장수였다. 그가 들어온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곁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고 이불 끝을 조심스레 덮으며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다듬지 않은 대패결처럼 거칠었지만 다정하고 따뜻했다. 목덜미를 짚고 다시 어깨에 손을 얹을 때까지도 말이 없었다. 손끝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마님은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 꿈이라 믿었다. 몸이 이토록 지쳐 있을 때 간절히 바라던 그 손이 닿는다는 것이 어쩐지 현실 같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참고 있던 말 하나가 스르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초란이랑 그만 어울려 다녀. 작게 새어나온 속마음은 허공에 머물렀고 그 말에 장수의 손길은 아주 잠깐 멈추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말에 무게를 실은 듯 손끝에 담긴 온기만이 더 조심스럽게 전해졌다. 이불 끝을 정리한 장수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님은 눈을 뜨지 않았고 그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잠이 들었다. 해가 마루 끝을 간신히 비추기 시작한 아침, 마님은 조용히 눈을 떴다. 어젯밤보다 숨이 편해졌고 몸에 힘도 조금씩 돌았다. 여전히 머리는 무겁고 손발은 차가웠지만 가슴께에 맺혔던 응어리는 어쩐지 조금 가라앉은 듯했다. 방 안을 정리하러 들어온 초옥은 손에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흙이 묻은 채로 갓 캐온 듯한 약초 몇 뿌리가 놓여 있었고 풀 특유의 진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장수가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입니다. 밤새 끓이고 식히고 또 달였습니다. 초옥은 마님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지만 그 말은 마님의 귀에 곧장 와닿았다. 순간 어젯밤의 손길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이마에 닿았던 손, 이불을 덮던 손, 아무 말 없던 온기. 어쩌면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뚜렷해졌다. 그날 오후 마님은 대청에 나가 앉았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햇살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그리웠다. 마당 끝에서는 장수가 항아리를 닦고 있었다. 여전히 말이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지만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장수는 고개를 들고 마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다가왔다. 표정은 없었지만 오는 동안의 눈맞춤 속에 수많은 말이 오간 듯했다. 잠시 뒤 마님은 시선을 돌리며 작게 말했다. 그거 꿈인 줄 알았어요. 장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하루를 감싸기에 충분했다. 그날 저녁은 바람이 덜 찼다. 저녁 노을이 서편 하늘에 스며들며 붉은 기운을 퍼뜨릴 무렵 마님은 조용히 차를 우려 한 모금씩 넘기고 있었다. 잎은 오래 우리지 않았고 향은 진하지 않았지만 입안에 은근한 온기가 퍼졌다. 찻잔을 든 손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문 너머로 느릿한 발소리가 마루 끝을 지나 방 앞에 멈췄다. 장수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머물렀다. 마님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장수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해 전 일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님의 눈이 작게 흔들렸다. 장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오다 말다 하던 날, 저는 저작거리 뒷골목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멈추고 싶었던 때였습니다. 그 말에 마님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배가 고팠고 몸이 얼어갔고 사람들 눈엔 더는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만두를 하나 쥐어주시고 동전 몇 잎을 함께 주시면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한테 장가 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님의 손끝이 굳었다. 숨도 크게 들이쉬지 못한 채 시선만이 천천히 허공을 더듬었다. 기억 속에 오래 묻혀있던 어떤 장면이 뿌연 안개 사이로 떠올랐다. 젊은 시절 자주 가던 시장 어귀. 그날따라 눈이 유독 많이 내렸고 비지를 마친 손에 김이 오르던 따뜻한 만두 하나를 들고 지나던 길이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 하나. 말라서 갈비뼈가 드러났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다. 울지도 구걸도 하지 못하던 아이. 그 아이에게 장난처럼 말을 건넸다. 이거 먹고 살아라.
그리고 커서 나한테 장가와라. 아무 의미 없이 던졌던 말이었다. 다만 아이가 웃지 않던 것이 오래 남았을 뿐이었다. 마님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입술은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그 아이가 너였구나. 작게 읊조린 그 말은 방 안에 낮게 울렸고 장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가겠노라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흐릿했던 기억들이 조용히 마음 위로 내려앉았다. 잘 커줘서 고맙다. 그 말은 참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장수는 그제야 이마가 닿을 만큼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마음을 무겁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묵직하고 부드러운 울림으로 오래도록 방 안을 채웠다. 그날 밤 마님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호 너머 달빛이 방 안에 스며들었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더듬었다. 잊은 줄 알았던 인연이 잊히지 않았던 마음으로 돌아온 밤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몸은 회복되었고 기운도 돌아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침상에서 일어나 마루에 앉는 시간도 길어졌고 국을 넘기는 손길도 예전처럼 느긋해졌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다 나은 몸이 아니라 다 낫지 못한 마음이 더 무겁다는 걸. 창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평온했다. 장수는 항아리 뚜껑을 덮고 있었고 초옥은 장작더미를 정리하며 땀을 닦고 있었다. 그 풍경은 멀쩡했고 익숙했고 언제나 보던 것이었지만 마님의 눈길은 더 오래 장수의 손끝에 머물렀다. 마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장수야, 등 좀 주물러 주겠느냐? 그 말은 그저 등마루가 불편하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엔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조용히 묻어 있었다. 장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예하고 대답했다. 방 안엔 조심스런 기척이 다시 들었다. 마님은 이불 끝을 정리하고 등을 돌려 앉았고 장수는 그녀의 뒤편에 자리 잡았다. 말은 없었다. 손끝이 천천히 어깨를 따라 허리께로 내려왔다. 그의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지나치게 강하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단지 마님을 감싸듯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 마님의 숨소리는 천천히 길어졌고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은 더 이상 단순한 안마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멈추지 않고 손을 움직였고 마님은 몸을 피하지 않았다. 그 손끝이 마님의 치맛자락 안으로 조심스레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 움직임을 막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고 숨소리는 서로의 리듬을 타고 섞였다. 장수는 등을 따라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고 그 손이 마님의 허리께에 머물 때 마님은 천천히 등을 기대었다. 몸이 굽어졌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말은 없었다. 그저 조용한 숨결이 서로의 입가에서 엉키고 눈도 감지 않은 채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머물렀다. 그 순간 방 안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낮게 묻어온 감정들이 그 짧은 입맞춤 안에 녹아 있었고 그토록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하나로 닿았다.
등잔불은 켜지지 않았고 창밖엔 밤이 내려앉았다. 불빛 대신 두 사람 사이엔 순결과 체온,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놓지 않은 손이 있었다. 그 밤 마님은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 말없이 바라보고 닫고 기대어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은 오래도록 그리워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님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고요하게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안채의 등잔불은 밤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장수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랑채 머슴들 사이의 헛소문이라 여겼던 말들이 이젠 하녀 초옥의 눈빛에서도 느껴졌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알고 있었고 말없이 안채 문턱을 넘는 장수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숨죽였다. 마님도 그 눈빛을 보았지만 외면하지 않았다. 아니, 외면할 수 없었다. 밤이면 점점 길어지는 장수의 머물, 따뜻한 죽을 덮이던 손, 방 안에서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는 것을 모른 채 하기엔 너무 많은 밤이 지나갔다. 머슴 하나가 장독대 옆을 지나며 중얼거렸다. 그 집 안방 등잔불은 왜 매일 늦게 꺼질꼬? 또 다른 이는 장난처럼 말했다. 대감 없는 집에 남정네 발길이 참 작기도 하다.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말이었다. 그러나 대꾸하지 않았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 그와의 밤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안채의 모든 하녀와 머슴들을 불렀다. 벼랑간의 부름에 모두가 긴장한 눈빛으로 대청 앞에 섰다. 마님은 말없이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고 이내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나기로 하였다. 순간 마당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초옥은 놀란 눈으로 마님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고 머슴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마님의 결정은 늘 따르는 것이었고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었다. 마님은 곧바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롱 속 비단옷은 팔고 장독은 이웃댁에 넘겼다. 집과 땅은 읍내 사람을 불러 넘기고 평생 모은 패물도 현금으로 바꾸었다. 그 모든 일을 마님은 조용히 그러나 주저함 없이 처리했다. 함께 떠나는 이는 단 한 사람, 장수뿐이었다. 하녀들에게는 다 말하지 않았다. 마님은 짐꾼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장수는 말이 없었다. 마님이 부르면 따라왔고 지시하면 짐을 쌌다. 짐마차가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그는 묵묵히 마님의 뒤를 따랐다. 어느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하녀들도 초옥조차도 마루 끝에 서서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인사도 작별도 없었다. 마님은 수레 안에서 가만히 창 너머 바람을 보며 말했다. 이 마을은 나를 잡지 않는구나. 그 말에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고삐를 조용히 쥐고 마차가 덜컹이는 소리 속에서 마님의 발치만 바라보았다. 새로운 도시는 바다바람이 스치는 남쪽의 큰 장터 근처였다. 이방인에게 무관심한 사람들, 분주한 행인들, 시끄러운 노점의 호객 소리와 함께
떠밀리듯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낯설지만 편했다. 마님은 도시 외곽 오래된 기와집 하나를 샀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부엌에는 쥐 흔적이 있었지만 창호 너머로 쏟아지는 벽과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마음에 들었다. 짐을 풀고 장수가 장작을 쪘다. 벽에 새끼줄을 치고 다른 바닥을 덮었다. 마님은 손수 부엌 찬장을 닦고 마당에 들풀을 뽑았다. 마치 그들이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움직였고 말은 없었지만 손끝에서 마음이 전해졌다. 해질 무렵 마님은 등 뒤에 서 있는 장수를 돌아보았다. 그는 벽에 기대선 채 마당 끝을 보고 있었다. 햇빛이 그의 어깨 너머로 내려앉았고 그 고요한 뒷모습이 이상하게 가까워 보였다. 그날 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숨결은 다르기도 했다. 등잔불이 벽을 물들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엉켜들었다. 말은 없었고 부끄러움도 묻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손끝이 마님의 손등을 덮었고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자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마님과 장수는 이름 없는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가면 장수는 바구니를 들고 마님의 옆을 걸었고 마당을 쓸 땐 마님이 물을 뿌리고 장수가 자루를 밀었다. 어느 날 시장 끝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 하나를 본 마님은 발을 멈추었다. 얼굴은 수검댕이였고 손엔 굳은 살조차 없었으며 해진 저고리 안으로 깡마른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다. 마님은 손에 들고 있던 떡을 꺼내 건넸다. 아이는 처음엔 쳐다만 보다 이내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그날 저녁 그 아이는 마당 안에 있었다. 장수는 아이에게 물을 데워 씻겼고 마님은 손수건으로 손발을 닦아주었다. 옷은 커도 입혔고 남은 죽을 따뜻하게 데워 입에 떠넣어 주었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먹고 나서 잠들기까지 내내 마님 옆에 꼭 붙어 있었다. 그 일이 시작이었다. 이튿날엔 또 다른 아이가 왔고 며칠 뒤엔 형제를 데리고 오는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들은 거리에서 천대받던 아이들,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던 아이들이었다. 마님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씻기고 이름을 불렀다. 장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장작을 패고 지붕을 고치고 연못을 정리했다. 집은 점점 시끄러워졌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렀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귀인 부부라 불렀고 종종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바람이 따뜻해졌을 무렵 아이들은 어느새 제 할 일을 알아서 하기 시작했다. 더는 마님이나 장수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연탄재를 비우고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이 당연해졌다. 소매 끝에 묻은 국물 자국을 닦아가며 골목길을 뛰어가는 아이들은 몇 달 전만 해도 말조차 제대로 못하던 얼굴들이었다. 작은 손으로 들고 오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배춧잎 다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얻어온 호빵 하나였다. 아이들끼리 역할을 나누고 수레를 끌고 저작거리 뒷골목에서 허드렛 일을 돕는 일도 익숙해졌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녁이면 돌아왔고, 돌아오면 발을 씻고 저마다 자리를 정돈했다. 누가 먼저라 하지 않아도 질서가 생겼고 웃음이 찾았다. 마님은 그런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뜨거운 죽을 푸며 조용히 웃었다. 장수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구멍난 저고리를 꿰매며 옆자리에 앉았다. 그날 밤 불을 지피던 장수 옆으로 마님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솥에서 김 오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마님은 말없이 장수의 소매를 잡았다. 장수는 고개를 돌렸고 마님의 손끝이 자신을 부른다는 걸 알았다. 둘은 안채로 들어갔다. 늦은 밤 등잔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마님은 장수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고 장수는 마님의 머리칼을 한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렇게 오래 곁에 있어줄 줄은 몰랐소. 마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입술이 아주 가볍게 맞닿았다. 그 순간 불빛은 더 밝아졌고 방 안엔 따뜻한 숨결이 퍼졌다. 마님과 장수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서로를 자주 바라보았고 등을 기대거나 손을 마주 잡거나 눈이 마주칠 땐 말없이 웃었다. 저녁 무렵 마님은 긴 하루를 마치고 대청 끝에 앉아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장수는 말없이 뒤에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눌러주기 시작했다. 장수는 조용히 손끝에 힘을 더했다. 그의 손은 여느 때처럼 단단했지만 오늘따라 한결 더 부드럽고 느긋했다. 마님은 등을 살짝 기대었고 그 둘 사이엔 말보다 오래 남는 따뜻한 순결만이 머물렀다. 그 집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다음 계절에도 그 다음 해에도 창호 너머에선 한 사람이 등을 기대고 다른 한 사람의 손길이 머물렀다. 아무도 크게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 집 안채의 불빛은 아주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고.